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새벽입니다. 11월이 첫날입니다. 준식입니다. 미국 대선을 탓에 두고 국내에서도 격변의 정치판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의심되는 이 명태균과의 전화통화가 방송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판에 이 김정은이 초대형 ICBM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이 초대형 ICBM을 쏘았다는 뉴스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구 반지름보다 더 높은 고도인 7,000km까지 올라가서 86분을 비행했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떨어진 거죠. 물론 역대 최고입니다.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 발표를, 또 일부 언론은 우리 합참의 발표를 인용을 했습니다. 뭐 둘 다 비슷한데 10분 차이가 나더군요. 북한이 31일 오전 7시 10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NHK 보도는 이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7시 11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오전 8시 37분쯤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서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1분 차이가 나죠. 이 낙하 지점은 일본 EEZ 배타적 경제수역 외곽이다. 방위성은 이날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에 가장 길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30일 한미 안보협의회, 그 SCM이라고 합니다. 이 SCM을 개최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그 직후에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은 9월 18일 이후 43일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그러니까 9월 18일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국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걸 SRBM이라고 하는데, 이 SRBM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분명히 대남용입니다. 적어도 핵폭탄을 탑재를 할 수 있는 대남용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 겁니다. 당시 북한 미사일 총국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31일 총리관저에서 국가안보회 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31일 신은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죠,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재를 하지 않고 신은식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보고받은 즉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NSC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이번 ICBM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정면에서 위반한 것입니다.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NSC도 그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김정은의 이벤트성 도발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면 김정은에게는 더 좋겠죠. 일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 당선 전에 초대형 ICBM 발사를 해서 이미 그걸 기정사실로 해버려야 한다.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이 포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에 대응해서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당진을 하더니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공군은 F-15K 슬램 이글과 그리고 F-16을 출격시켜
서해상에서 연합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참 발표가 이렇습니다. 오늘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에 대응하여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 및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공군 F-15K 4대와 미 공군 F-16 4대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면서 서해상 목표 지점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 이동식 발사대 한국 공군 F-15K가 이른바 공대지 합동 직격 제이뎀 2발을 투하 명중시킨 훈련입니다. 우리 제이섬, 제이뎀 이 공군이 미사일 얘기를 많이 하죠. 제이뎀, 조인트 디렉트 어택트 뮤니션. 이 GPS 유도 장치를 가지고 비행 안정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마트 폭탄으로 두뇌가 있는 폭탄으로 우리 공군은 두께 2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제이뎀 미사일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어제 하루 종일 뉴스 매체들을 시끄럽게 만든 뉴스는 다른 겁니다. 정치판에서 벌어진 이른바 폭로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스모킹 건이 나왔다. 이재명과 조국 탄핵 1차에 시동을 거느냐. 이런 제목의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났습니다. 아주 좌파 매체들이 정말 신이 났습니다. 민주당에서 김영선을 공천해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 통화 내용이 담긴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그걸 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되면서 11월 격변의 달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은 한편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기 바쁘면서도 또 한편 이재명과 조국이 놓은 이 탄핵이라는 부비 트랩에 걸려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합니까? 탄핵이라는 부비 트랩에 걸려드는 윤석열 대통령. 물론 나는 탄핵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치 구호일까? 다가올 미래일까? 이 신문들은 이런 식의 표제로 앞다투어 민주당과 조국당이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국당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조국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지금 초안을 만들고 있다. 우리 법률가들이 만들고 있다.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과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대해 얘기하는 전화통화 녹취를 민주당이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역풍이 불 줄 모르는 탄핵보다는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치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탄핵의 결정적 증거가 될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을 찾았다.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그 공개를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했어. 지금 요 말을 한 날이 취임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입니다. 자, 이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박찬대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 육성을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에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이 공천을 받기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은 취임 하루 전날이라고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면 그렇다면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입니다. 김영선은 당시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박찬대는 이 녹음 파일을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에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이 정확히 사실로 밝혀졌다. 충격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지인에게 이를 전하는 듯한 음성 녹취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박찬대가 해당 녹취에 대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이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찬대는 이어서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명태균은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태균이 스스로 이 녹취에서 확인을 했다. 자,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민주당 박찬대는 이 음성 파일을 누구에게서 입수를 했을까요? 글쎄요, 이 명태균입니까? 아니면 명태균과 또 아주 가까운 또 다른 지인입니까? 이쯤 되면 명태균이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물을 흐린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자를 가까이 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우리가 비난해야 합니까? 이 공개된 추가 녹취는 약 45초가량입니다. 녹취에 나오는 명태균이 말이 이렇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오빠 명선생이 그거 처리 안 해서 명선생이 아침에 이래 놀래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라고 했다. 참 기가 막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내가 대통령 당신에게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안 한 거야. 마누라 옆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명태균이 다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습니다. 취임식 오십시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런 통화들이 취임식 바로 전날에 있었던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마누라는 김건희 여사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명태균은 맑은 개천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보궐선거 재보선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박찬대는 한발 떠나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 뒷거래가 이어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녹취에서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한수 경남도지사도 그리고 김인사의 스무자고 하고 3월 보궐선거 수초갑 조은희 당선도 자신이 덕분이라고 말한다. 하긴 명태균이 누구는 자기 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찬대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근데 이 말은 잘못됐죠. 그때는 취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공천 개입했다고 합시다. 이것만으로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박찬대의 말입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마침 윤 대통령이 대선 전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라도 나온 듯이 선전선동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존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대혼돈, 말하자면 일종의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상태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당은 일찌감치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가서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 뒤에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황운하는 빠르면 9일 전후에서 그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2석의 조국당이 실제 탄핵소추에 나서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일단 발의를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발의 요건이 안 됩니다. 12명은 법률안 발의는 충분하지만 10명이면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은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지금 집중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윤종군, 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29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탄핵과 관련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탄핵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 조국 당이 끌려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의원이 통화 내용은 민주당이 탄핵에 나아가도록 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탄핵소추안 작성이 조국 당 차원을 벗어나 야권 전체의 이슈로 부상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 국회는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를 탄핵 사유로 들었죠.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특히 주심인 강윤원 재판관은 이거 안 된다. 이걸 헌법 위반 2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헌재 법정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권성동이 다시 이 탄핵소추안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탄핵소추안을 고쳐서 제출을 했죠.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글자 한자라도 고치려면 다시 당시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했다. 제적 3분의 2 의결을 거쳐야만 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여하튼 당시 탄핵소추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정농단을 허용, 조장, 방치해서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 권력이 사유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소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게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한 점이 탄핵의 인용 이유였습니다. 이 탄핵 결정문에 이게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탄핵소추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우선 야권이 연대할 시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50명이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추안이 가결이 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즉 야권 전체가 윤석열 정부 탄핵에 동의하는 정치적 모험에 나서야 하는 데다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적어도 8표 이상의 반란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을 했던 그 배신자 그룹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영원히 가는 것을 지켜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배신을 꿈꿀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1인 정당입니다. 사당화가 완성된 정당인 것입니다. 아마도 후진적 민주정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지금 민주당처럼 사당화되어 있는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확대가 된다면, 단순한 국정 개입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다면 민주당은 탄핵 민심으로 요동칠 것을 기대하면서 장외 규탄 집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함께 정권 흔들기에 나설 겁니다. 지금 당장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대회를 광화문에서 열겠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동훈의 선택이 이제 주목받을 것입니다. 자, 어떻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김영삼 공천 개입설이 다시 폭로가 되자 민주당의 이런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31일 언론 공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1차 부인을 한 겁니다. 그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을 했다며 경남, 창원, 의창의 경우에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영선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김영선을 그럼 왜 2년 뒤에 도저히 공천 못 주겠다고 해서 김해로 가도록 만들고 또 김해에서도 왜 컷오프를 시킨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이 통화를 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태균이 김영선의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준석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당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 나오고 나서 이준석이 또 발끈했죠.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발끈했습니다. 자,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죠. 그 전날은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은 지금 중도 보수 인사들과 접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움직임을 활발히 하는 것은 단순히 외인 확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닙니다. 어떡하든 사법부에 판사들에게 자신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금 유력 후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동훈과 여야 당대표 회담도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합니다. 왜 만나자고 하고 저 아직까지 기비를 하지 않느냐. 빨리 좀 만나자. 민생이 중요하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추진할 때는 한동훈과의 당대표 회담은 전혀 개의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과의 당대표 회담에 지금 업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한때 보수의 책사라는 아주 엉뚱한 별명을 가졌던 윤여준과, 주로 언론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렇게 부르죠. 윤여준과 30일 오찬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는 윤여준에게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 올드보이 윤여준을 일부러 만나서 밥 좀 먹읍시다 이래서 단둘이 밥 먹으면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까? 윤여준은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걱정이다.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는 책임이 무겁다. 이 대표 역할이 크다. 이재명을 띄워올리고 윤석열을 깔아치고, 그게 윤여준의 어법입니다. 지금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지난달에는 김종인, 이상돈 등 또 만났습니다. 어떻든 윤여준, 김종인, 이상돈 이 세 사람이 이재명이 정치적 외인을 넓힐 수 있는 한계일 것입니다. 보수 인사라기보다 한때 보수에 몸을 담았다가 중도, 더 나아가서 중도 좌파로 몸을 옮겼던 사람들, 그리고 김종인처럼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그 다음 이재명은 오후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일 큰 걱정은 경제 민생 문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도 튼튼해진다. 제가 평소에 하는 말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사심없이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재명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를 알기나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를 알기나 하는 걸까요? 앞서 이재명은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10월 17일
강원 평창을 찾아가서 배추값 안정을 외치면서 배추를 뽑아서 들고 보이고 그랬죠. 그 배추값 안정을 외치면서 민생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최근에는 최태원 그리고 SK그룹 회장이죠. 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을 만나고 김기문 중소기업 주황회장 그리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 회장 등을 만나는 등 재계 인사들과 접촉도 대폭 늘렸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재벌 다 만나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대회도 아마 맨 앞줄에 앉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인들 행사에도 4일에는 SK그룹의 AI 서밋 2024 그 인공지능 서밋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회를 찾아가서 정책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내일 그리고 2일 당 지도부 그리고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모두 총동원되는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를 엽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대를 이제 장외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재명은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25일에 위증교사 사건. 적어도 저는 이재명에게 자유형 정도가 선고되자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위증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런 자유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 이건 제 예측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한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후를 아주 안전하게 보장받은 이는 YS하고 DJ 외에는 없습니다. 그 YS와 DJ도 재임 중에 자식들이 구속이 됐죠. 그 두 분은 민주화의 공헌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YS는 적어도 부패했다는 말은 듣지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재임 중에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어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억울한 점이 너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임자의 잘못을 법적 책임을 물어 처단하는 것은 정치 보복일까요? 아니면 적폐청산일까요? 나는 박근혜 정권은 적폐청산이라기보다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언론은 재임과 통치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와 전통이 있는 서구의 민주주의 나라들과 달리 우리의 지도자는 전임자들을 법적으로 공격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해 정치 보복이 만연하다고 썼습니다. 이 틀린 말입니다. 서구에서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의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용어일 뿐입니다. 서구의 모든 지도자들 정말 깨끗합니다. 평전들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정도가 협잡의 정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그 아데나워도 금전 문제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공과 사를 아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말은 이 언론인의 이 말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평전만 제대로 읽어봐도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습니다. 서구 문명국 어디에서도 통치자가 퇴임을 했다 해서 재임했을 때의 범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범죄를 사면을 했던 그 후임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죠. 전임자의 범죄를 절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서구에서 우리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없는 것은 통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 이후에 우리는 통치자의 그릇을 갖춘 지도자를 솔직히 말해서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sek이었습니다.